뉴욕 증시가 이번 한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그 상승세는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보합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아무래도 PPI, CPI, 소매 판매 등 여러 가지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유지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 경기 시그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인 만큼 주요 지표들을 발표 앞두고 일단은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는데요. 구체적인 시그널들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멈춰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 0.36% 소폭 빠졌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21%로 상승률이 좀 더 컸습니다. 일단 이날은 정말 많은 지표들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3일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오고요. 14일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옵니다. 또 바로 그 다음 날에는 고용시장을 알 수 있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함께 7월 소매 판매 지표도 공개가 되죠. 이렇듯 주요한 지표들을 앞두고 시장이 한숨 쉬어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날 지표 한 가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뉴욕 연은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발표했는데 1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와 2.8%로 직전 조사보다 동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3%로 내려오면서 조사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더 다가서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기대치라는 것은 3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이럴 것이다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나타내는 건데요. 일단 소비자의 소비 행태, 패턴은 기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2.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점 긍정적인 시그널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히트맵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이나 하락,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상승이나 하락이 눈에 띌 거면 정말 쨍한 빨간색 그리고 쨍한 초록색이 있어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런 색이 나오지 않고 있죠. 다만 그런 색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살아남은 하루였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엔비디아가 왜 올랐는지 특징주를 통해서도 그러면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가 4.08% 강세를 보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등이 제일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꼽아서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 엔비디아 매수 유지해도 좋다라는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쉬어가는 장 속에서도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마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반도체주 안에서는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퀄컴, 울프리서치가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애플이 자체 내부 모뎀을 쓰고 있다라는 점이 퀄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이로써 주가는 1% 가까이 좀 빠지는 모습들 나왔고요. 인텔은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날도 1.78% 하락세를 기록을 했죠. 게다가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여파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최근 이 외에도 많은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는데요. 주주들이 왜 이렇게 회사 상태가 안 좋은 걸 알리지 않았냐면서 경영진에 소송을 거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악재들 인텔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반도체만 엇갈린 게 아닙니다. 유통주 안에서도 좀 엇갈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월마트와 코스트코 주가 상승했습니다. 월마트는 15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에버코어 ISI는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 처음으로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도 1%가량 오름세를 보였죠. BMO가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950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코스트코의 실적 발표는 9월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록터앤갬블은 이날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2%가량 하락을 했는데 최근 52주 신고가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흐름만 놓고 보자면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하향 추세, 그리고 프록터앤갬블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만큼 우상향 곡선을 그렸거든요. 이날 좀 트레이딩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슈에 따라 움직인 특징주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스타벅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스타보드 밸류가 지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행동주의 투자자가 지분을 확보할 때면 주가 상승으로 반응하기 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뉴스에 주가 반응을 했습니다. 2.58% 강세를 보였고요. 또한 엘리엇도 기존의 행동주의 투자자로서 스타벅스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지금 스타벅스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잘 성사된다면 이사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두 행동주의 투자자의 그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트블루 20% 이상 폭락세를 나타냈는데요. S&P 글로벌 무디스가 이 부채로 30억 달러를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 계획에 신용등급 하향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그리고 4억 달러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소식까지 들리다 보니까 투자자들 비용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주가 급락세로 마감을 했고 마라톤 디지털도 마찬가지로 2억 5천만 달러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더 사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좀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요새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소식이 그렇게 달갑지 않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주가 11% 넘게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채금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이날은 하락세로 반응을 했는데요. 10년물이 3.907%를 기록했고요. 2년물이 4% 초반대로 내려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국채 가격은 올랐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국채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가능성에 따라서 고금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고금리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국채에 좀 시선이 분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국제유가 오늘 밤 사이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 4%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한때는 중동 사태가 고조가 돼도 이미 한번 학습한 경험이 있어서 유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미 백악관이 중동 사태에 대비해서 함대를, 군대를 더 파견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다 보니까 조금 더 위기감을 느끼고 지금 WTI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오펙은 지금 중국에서의 수요가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이유로 올해 수요 전망을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수급에 대한 상황들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금값도 계속해서 인플레 지표 주시를 하겠죠. 밤 사이에는 1.24% 추가로 오르면서 온스당 2,500달러 선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는 은주 앵커와 함께 놓쳐서는 안 될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격동의 한 주를 보내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주요 지표들, 현재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 관망 심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도 일단은 엇갈린 의견들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BS 측의 입장을 확인을 해볼까요? 낙관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점치고 있습니다. UBS는 미국의 전체 경기 침체 확률이 종전 60%에서 53%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UBS는 다른 투자 은행보다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은 확률로 예상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입장을 바꾼 부분이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UBS 측은 경기 침체 확률 모델에 따르면 여전히 경기 침체 위험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확률은 최근에 다소 낮아졌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현재로선 확실한 상승도 하락 모멘텀도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앞서 골드만삭스는 7월 고용 보고서를 우려를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12개월 경기 침체 확률을 종전 15%에서 25%까지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선 간밤 나온 인플레 데이터를 보면 경기가 일단은 식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사상 최저 수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뉴욕 연은의 7월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2.3% 수준으로 급락했는데 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뉴욕 연은이 전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전월치보다도 무려 6%포인트가 낮아진 모습이고요. 우선 이번 주에 물가 지표에 더해서 미국인들의 소매 활동까지도 확인이 가능한 소매 지표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그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최근 엔비디아와 관련된 낙관론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블랙웰 칩 지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조정이 지난 한 주 동안 나왔었는데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집해 나갈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동일하게 UBS 측의 입장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UBS 이번에 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반복했습니다. 제시된 목표 주가는 현재 가격보다도 43% 정도 더 높은 수준인데요. 또 2025년 주당 순이익 추정치도 종전보다 8센트 올린 4.95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분석가는 특히 데이터 센터 사업의 경우 월가 예상치인 250달러보다도 높은 263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도 전분기보다도 17%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어 제프리스도 긍정적인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블랙웰 칩이 9월 분기에 일찍 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현 세대 호퍼칩에 대한 수요와 판매가 올해 말까지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블랙웰 칩의 출시 지연에 의한 전체 판매 영향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올 연말 출시 예정인 블랙웰 칩은 앞으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제프리스도 UBS와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150달러로 제시했고요. 앞서 엔비디아 주가는 블랙웰 B200 칩이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출시가 지연된다는 소식에 급락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7월 들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주가 조정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는 세 자릿수 이상의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가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과 함께 엔비디아 간밤에도 4%대 강세 흐름 보이며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X를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일단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말이 오갈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통해서 세계 최대의 부를 축적한 머스크가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혹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이율 배반적인 행위다라면서 주주들에게도 딜레마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사실 머스크는 2020년 대선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었죠.
다만 2021년 백악관이 주최했었던 전기차 제조 업체 모임에 머스크가 초대받지 못하자 이를 계기로 바이든으로부터 등을 돌린 게 아니냐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대부분이 테슬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레거시 자동차 업체인 GM과 포드 등만 챙겼기 때문이죠. 이후 머스크는 정치적인 입장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의 암살 시도 이후 공개적으로 트럼프 전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머스크의 지지 이후 어느 정도는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서 트럼프는 나는 전기차를 지지한다. 일론이 나를 강력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머스크의 이런 정치적 발언과 행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는 약간의 논란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려감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분기에 테슬라의 지분을 5,800만 달러 보유하고 있었던 로스 거버 같은 경우도 이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본인의 재정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이익과도 반대되는 부분이다라고 비난의 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단기적인 이익을 희생해서 더 큰 목표를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엇갈린 의견 속에서 오늘 오전에 진행되는 해당 인터뷰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놓고 여러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 주말 사이 테슬라는 이 저가형 사이버 트럭 출고를 중단한다라는 소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말이 저가형이지만 거의 10만 달러 가까이 되는 고가형 차량인데요. 이 6만 1,000달러 모델에 대한 접수 주문을 이번에 테슬라가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웹사이트에서 주문 가능한 최저 가격의 사이버 트럭 모델은 10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이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250마일 주행거리와 2025년 인도 목표로 제공됐던 6만 1,000달러 버전의 사이버 트럭 예약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는 318마일 주행거리에 99,990달러, 듀얼 모델 모터 버전 파운데이션 리미티드 시리즈 모델만 구매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모델은 이번 달부터 배송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조치를 놓고 가이드하우스 인사이츠의 분석가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수요가 100만 대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현재 2모터와 3모터 트럭의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공급과 수요를 면밀히 주시해 왔었죠. 최근 몇 년 동안 일론 머스크가 아주 공격적으로 이 전기 트럭 라인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이어왔던 만큼 그에 대한 성과와 기대를 투자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질지 해당 이슈도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소식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업체인 마라톤 디지털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회사의 이 유지 보수를 위해서 채굴했던 비트코인의 50% 이상을 팔아내면서 회사를 지켜왔는데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추가 매도하지 않고 회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도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월등히 많은 기업인데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소식, 당분간 비트코인 가격에는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6만 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5만 9천 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등락을 오갔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월마트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카운트다운. fit, 경쟁력 있는 가격과 다양한 생활 필수품 및 식료품의 선택이 계속해서 고객들을 월마트 매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 문구는 이 실적 발표를 정리하는 사이트의 타이틀 제목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마트와는 다르게 기대가 되는 월마트.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까르푸랑 월마트가 들어와서 비벼보려다가 다 나간 거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지금 한 20년 전인가요? 그 이케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마트가 대형마트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케아라는 그 전문 가구 마트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까르푸, 월마트 그다음에 뭐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사이에 지금 살아남은 게 코스트코밖에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월마트는 전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실패했죠. 그리고 어제 얘기 드렸다시피 파월이 휴가를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독립적인 기관으로 미국은 뭔가 되게 이성적이고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그렇게 뭔가 독립적인 기관은 위해주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것만 같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되게 차려입은 것 같고 뭔가 도덕적일 것 같고 하지만 또 파헤쳐 보면은 그 민낯이 그렇죠? 우리 서브프라임 때 보셨잖아요. 서브프라임 때 그 비도덕적인 그 추악한 타락의 모습 그런 것들이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막 굉장히 점잖은 척하고 올바른 척하고 이런데 그 안에는 완전 썩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금융기관, 뭐 증권사, 뭐 보험사, 은행, 그러니까 걔네들은 종합금융사죠. 종합금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금융기관의 어떤 저기랑 붙어 먹어가지고 막 비도덕적인 행위를 마구 저지르고, 그렇죠? 그 뒤에 그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은행의 자기 자본을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은행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은행원들이 마구 골리고 은행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신용 부도 위험 수압이라는 이상한 상품에 투자를 했죠. 빅숏이라는 영화 보면 여러분들 다 나오잖아요. 거기 마이클 버리로 분한 그 배트맨 역할을 했던 그 크리스찬 그분의 이 이야기를 보면은 다 나오죠. 은행이 제일 안정적이어야 될 그 은행 고객들의 돈을 빼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도 설명할 수 없는 처음 보는 상품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그런 제한이 생겼어요. 트럼프가 지금 그걸 다시 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뭐 미국은 뭔가 다 겉으로는 그래요. 막 대단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 막 나오는 소식 보세요. 뭐 물론 그게 일부의 어떤 계층의 문제라던가 물론 미국 인구가 많아가지고 뭐 위에는 앨런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이끄니까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막 해외 뉴스를 보세요. 해외 토픽. 말도 안 되는 일 많죠. 뭐 기아차 무슨 열쇠 훔치기 챌린지요? 막 일어나잖아요. 흑인 소년들이 누가 기아차를 많이 훔치나 시동 걸어서 훔치나 뭐 챌린지하고 있고 어떤 마트는 막 몰려가가지고 뭐 자물쇠를 다 뜯어가지고 약탈을 해가는데 그 인원이 100명이 넘질 않나. 그렇죠? 할렘가에는 샌프란시스코의 할렘가에는 한쪽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한쪽에서는 바이오 의학회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한쪽에서는 마약에 취한 불황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미국의 민낯이 되게 웃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몇몇의 기업, 몇몇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잠재우고 그 어떤 서브프라임이나 뭐 이런 거 터지기 전에 혹은 아까 막 약탈행위나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불거지기 이전에는 굉장히 뭔가 휘황찬란하고 대단해 보여요. 자, 그 중에 하나의 기업이 월마트인 거죠. 자, 이것도 들어가 보면 그렇죠. 마트에 가가지고 지금 이 월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트코도 그렇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지금. 흑인들이 뭐 그것도 사실 뭐 이게 특정 계층을 하긴 그러지만 다 흑인들이 몰려가지고 자물쇠를 묶어놓은 그 자물쇠까지 끊어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다 폐쇄를 시켜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모두 감안해서
그렇죠. 그런 피해와 그런 안 좋은 점까지 감안을 했는데도 지금 얘네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했던 원인을 뭐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코스트코의 성공 요인, 뭐 그게 월마트에게 얼마나 뼈아픈지 모르겠으나 월마트, 코스트코 주가 지금 둘 다 잘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뭐 사실 뭐 그거 한국의 실패가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았어요. 뭐 코스트코는 아주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코스트코 양재점이 너무 잘 되니까요. 지금도 잘 되죠. 주말에 가면 무슨 솔직히 가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은데 가기 싫은 사람 빼고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왜냐면 주차장에서부터 다 숨이 막히잖아요. 그리고 카트가 이만한데 카트 갖고 다 식료품 다 부서져요. 식료품을 볼 수도 없어요. 그게 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 통로가. 근데 뭐 그 정도로 잘 되는데 어쨌든 월마트는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에서 다 잘 되고 있다. 지금 요거 2025년도 1분기 실적 발표, 얘는 2025년이네 회계 기준이. 이번에 2025년도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 전에 이 월마트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놨거든요. 여기서 월마트의 주식은 종종 시장을 능가한다. 주주가치 창출 측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약 30% 성장을 했으며 지난달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분기 배당금을 9% 인상해서 주주들에게 가치를 돌려주는 장기 전략을 갖고 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이 4%입니다. 야, 배당 수익률을 4%로 주는데 주가가 30%가 올랐어요. 6개월 만에. 와, 이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진정한 배당주 아닙니까? 배당 맨날 무슨 8% 9% 배당을 주는데 1년 동안 수익이 손실 마이너스 70%면 이게 무슨 마이너스 내 주식은 100원에서 70원이 100원에서 30원이 됐는데 이제 다음 연도 가가지고 배당 수익률 뭐 배당이라고 8% 주면 그 기분이 좋겠어요. 그건 배당주가 아니죠. 진정으로 투자자가 원하는 배당주가 아니잖아요. 주가 시세 차익이 나는데 배당까지 4%를 준다. 와, 이런 게 있나요? 자, 그래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주식은 여전히 매력적인 장기 투자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그 얘기가 그거예요. 파월이 휴가를 갔는데 막 불러내가지고 막 무슨 인하를 해야 된다 뭐 그러잖아요.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파월이 끌려 나와가지고 정말 인민재판에 쓰지 않으려면은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야 돼요.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서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완전히 빠그라지면은 완전히 저 파월이 저기가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한 명을 처형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아우성을 치고 투자자들이 난리가 날 텐데 그럼 거기에 먹잇감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제일 쉽겠어요? 야, 권한이 너가 제일 컸네. 너가 엄청난 오판으로 이 모든 거를 그르쳤다. 그럼 확 던져줘요. 그리고 난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다 물어뜯기는 사이에 나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미국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르면 민낯이 드러난다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되면 미국은 뭔가 되게 좋아 보이죠. 지금도 미국의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파월이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하이에나 때처럼 달려들 겁니다. 지금은 뭐 이제 파월 의장님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의장님도 안 붙여요. 미국은 더하다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도 그런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미국 전체로서도 다른 나라가 보기에 그렇다고 미국한테 무슨 말을 못하죠. 아니, 사자인데, 사자, 코끼리, 호랑이, 공룡 이런 존재인데 거기서 뭔가 밉보인다고 가가지고 무슨 원숭이, 침팬지가 여기 가지고 왕이 왜 이래요? 이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뒤에 가서 수근거리겠죠. 나머지 동물들끼리 뒤에 가서 수근거리겠죠. 야, 저 왕이 돼가지고 맨날 내려올 때만 기다려봐라. 물론 평생 아직 내려올 기미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다. 근데 그중에 이제 월마트는 아주 탁월한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파월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다 좋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월마트가 고맙다. 그래서 월마트에서 쇼핑을 할 것 같은데요. 코스트코나 월마트에서 파월도 장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2분기 보고서가 8월 15일 목요일 오전 7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7월 분기 매출과 조정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680억 3천만 달러, 수익은 14% 증가한 주당 0.64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도 1분기는 어땠을까? 야, 그 당시에도 뭐 이거 그때 봤었던가요?
이게 엔비디아인지 이거를 월마트를 지으면 이게 엔비디아인지 여기 오면 엔비디아 아니에요 이거? 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금 매출액이 2023년도 1분기 대비해서 6% 증가했었잖아요. 161.5 빌리언 달러. 이게 지금 순이익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게 100% 이상 증가해서 100 부등호 이렇게 났잖아요.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나왔죠 이거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100% 이거 이상이었잖아요. 너무 올라가지고 그냥 100% 이상으로 표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유통업체인데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의 총화입니다. 거의 요거 보면은. 인공지능의 총화 이게 브로드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이익은 100% 이상 증가해서 5.1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은 100% 이상 증가해서 0.63 달러.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니까 0.60, 22%로 좀 줄긴 했네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고 말할 수 있죠. 파월은 야 경기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리세션? 야 리세션인데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 털렸는데 이 월마트 그럼 이거 누가 가서 사는 거야? 이게 흑인들이 그동안 혹시 약탈하고 자물쇠 부시고 이런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흑인 단체에서 무슨 단체로 돈을 기부했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누군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지 알아도 못 잡아요. 아시죠? 당당하게 훔칩니다. 그렇죠? 후드티도 안 써요. 그거 보시면은 CCTV에서 자기가 CCTV로 갔다가 아예 V자를 그립니다. 그렇죠? 나 잡아가 보세요. 못 잡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흑인이 뭐 반성을 하고 돈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월마트 US는 5%, 월마트 이 국제에서 12%가 들었죠. 이거는 좀 다른 거랑 다르죠. 미국이 주도하던 다른 거에서 월마트는 오히려 전 세계가 더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 나머지 월마트도 코스트코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샘스 클럽이라고 또 있잖아요. 이것도 5% 승장했습니다. 샘스 클럽. 여기에 하위 브랜드인데 월마트랑 또 다른 가격 전략으로 나가는 게 또 하나겠지. 이게 지금 굉장히 또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샘스 클럽이. 그래서 68%가 월마트 US고 18.6이 샘스 클럽입니다. 그리고 13.4가 월마트 국제. 월마트 세계가 12% 올랐지만 비중으로는 1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큰 매출에 저기를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결국에는 본산인 샘스 클럽하고 월마트 US 이게 성장한 게 그대로 갔죠. 여기서 매출이 5% 증가한 게 여기 6% 증가로 갔잖아요. 여기 저기 뭐 국제에서 약간 영향을 미쳤지만 큰 영향은 없었죠. 그리고 지금 중국도 좋아. 이거 보세요. 중국도 차이나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 COMP가 이제 그 줄임말이 줄여놓은 거잖아요. 비교 대상 가능한 그 매장 매출인데 여기가 12.5% 증가를 했네요. 순 매출이 16.2% 증가했고 중국의 성장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무슨 맨날 전기차를 뭐 배제하느니 뭐에서 다 밸류체인에서 다 빼버리느니 이러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못 속여. 이건 먹는 걸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아무리 사람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도 야 월마트 코스트코 들어왔다. 미쳐요. 그때 코스트코 중국에 매장 생겼을 때 3시간 만에 문 닫은 거 기억나세요? 줄 엄청 서가지고 그 압사 사고 당할까 봐 매장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코든 월마트든 맥도날드든 야 미국 타도 무슨 거차오 이러는데 막상 들어오잖아요. 미친 듯이 우리나라처럼 오픈런 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비교 대상 기업이 아니라 비교 대상 매장 매출 이 추인데 2023년 4분기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8.8%가 증가했어요. 지금도 4%대를 유지하고 있죠. 샘스 클럽이 확실히 월마트 미국보다 이 성장률이 조금씩 앞서죠. 샘스 클럽이 요즘에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몸집이 아직 월마트보다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폭이 클 수도 있는데 샘스 클럽이란 게 아주 월마트랑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다른 컨셉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온다. 그래서 월마트, 샘스 클럽 다 같이 성장하고 있다. 샘스 클럽을 여기 안 먹어보니까 그때 2025년 1분기에 월마트 거 안 봤나 봐요. 그때. 그렇죠. 코스트코 봤나 봐요. 어쨌든 요것만 떼어보면은 진짜 이거는 엔비디아인지 브로드컴인지 모를 정도의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갖고 아까 이미 코멘트가 나왔죠. 자, 이 지금 코멘트가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죠.
월마트의 주식은 종종 시장을 능가한다. 주주가치 창출 측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이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여기 실적에서 이미 반증이 되잖아요. 이게 계속 서프라이즈. 계속 서프라이즈.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근데 이 서프라이즈도 폭이 엄청 커요. 예상치랑 완전히 뛰어넘는 정도. 지금 8월 15일에 나오는 게 0.65달러 예상되고 있네요. 어디 이번에도 또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봅시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저 요거 수입하고 어닝을 순서로 오늘 바뀌었군요. 자, 수입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8월 15일 날 168.53 빌리언 달러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얼마나 뛰어넘나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6.46%만 오르면 시장의 컨센서스 평균 가격대인 74.11에 도달이 됩니다. 82달러가 하이고요. 이게 엔비디아 브로드컴에 버금가는 재무제표를 가졌으면 당연히 이 의견은 똑같지 않을까요? 자, 다음으로 봅시다. 그러네요. 엔비디아 브로드컴에서만 봤던 스트롱 바이. 야, 무려 27개의 바이와 3홀드입니다. 의견도 엄청나게 많네요. 자, 스트롱 바이. 월마트 저기 열심히 다니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월마트를 사야 돼요, 미국인들은. 자, 월마트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채널 하단선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도 뭐 그 전에 전고점이 없죠, 아예? 주봉, 월봉으로 넓혀서 볼까요? 주봉, 월봉에 그럼 전고점이 있을까요? 주봉, 월봉에도 없네요. 뭐 없어요. 거칠 게 없죠. 뭐 이거는 저기 할 게 없죠. 맨날 뭐 이 전고점 따질 때 뭐 2022년도에 가서 뭘 무슨 여기 하락갭이 있느니 무슨 전고점이 있느니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그냥 위에요. 여기서 그냥 손실을 보신 분은 여기 지금 70달러 이상에서 요 몇 주 전에 최고점에서 산 사람 빼고는 거의 다 그냥 수익이에요. 그냥 1, 2년 사이에 산 사람 어느 순간에 들어갔더라도. 그렇죠? 이런 월마트가 만약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와, 이거 여기 지나고 보세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월마트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갑자기 장대 음봉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그냥 평생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거. 저거 다시는 안 오잖아요, 저거. 다시는 안 오죠, 저거. 너무 먹음직스러운 아이스크림 막대 바같이 생겼죠, 이거. 그렇죠? 저런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됩니다. 자, 월봉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봐세요. 월방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길게 해도 없습니다. 전고점이. 왜냐하면 사상 최고가니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여기 이 부분에서 보세요.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여기서 횡보를 했잖아요. 이 횡보를 한 게 그 전에 흐름하고 이어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차트를 거꾸로 뒤집기 기능이 있거든요. 차트 HT 보시면 거꾸로 뒤집기를 해보세요. 가끔은 세상을 거꾸로 보면 다르게 보여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안 풀릴 때 가끔 어떤 되게 단순한 방법으로 못 써요. 놀이터 가가지고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봐봐요.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세상을 봐봐요. 물론 그게 마인드적인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는데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차트를 뒤집어 보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게 급등 후 급락이 아니라 급락 후 횡보로 보이겠죠. 거꾸로 뒤집으면. 그러면은 급락 후에 횡보한다는 것은 급락의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뒤집어 보면 원래 차트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2017년부터 2020년 3년 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계속 오른 다음에 여기서 커다란 박스권이 한 3년짜리가 있었어요. 여기가 2021, 2023.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 요 봉, 요거 있죠, 요거. 몇 달 전인가요? 1, 2, 3, 4, 5, 6. 6개월 전 이거. 여기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아까 전에 이런 거 놓치지 말라고 했죠.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주봉에서 아까 장대 음봉으로 나서 빨간 아이스크림 같이 생긴 거. 이거거든요. 월봉으로 봤더니 어디예요? 50개월 선. 여기. 너무 중요하잖아요. 항상 50, 200이 중요하다고 했죠. 50개월 선에 오면 이런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은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 50개월 선을 깨는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무슨 서브프라임이나 9.11 테러나 뭔가 위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어떤 수급이 깨지면서 오는 그 기회밖에 없어요. 갑자기 월마트의 전 지점이 수천 개의 전 지점이 불이 나거나 그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저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저점 매수였고요. 그다음 아까 전에 중요한 거 이거는 추격 매수.
그렇죠? 여기는 저점 매수. 이렇게 오랫동안 무려 3년간 박스권을 돌파하는 첫 번째 봉. 이건 추격 매수를 해야 돼요. 여기서 산 사람은 저점 매수한 사람은 오히려 더 물을 타서 수량을 늘려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못 샀다. 그러면 오히려 따라가면서 가격을 높이더라도 사야 되는 곳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놓쳤으면은 요게 올라갔다고 안 샀으면 이만큼을 못 먹은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그러니까 지금 상승폭이 그쳤냐. 상승의 속도만 늦춰졌지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죠.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느리니까요. 그러니까 월마트는 결국 뭐다? 우리나라에는 코스트코만 있지만 월마트도 우리나라에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줄 매도평입니다. 월마트 월매나 장사를 잘하는겨. 구글이 애플과 삼성을 잡으러 갑니다. 어디서? 스마트폰 시장에서요.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이죠.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의 스마트폰은 뭔지 떠올리시나요? 픽셀인데 조금은 어감이 낯설죠. 그런데 이 낯선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애플과 삼성을 잡으러 간다는 건지 오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의 하드웨어 스마트폰은 픽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이번에 출시가 될 픽셀 9의 렌더링 이미지, 유출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출시된 픽셀 2016년으로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좀 낯설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조금은 덜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후 매년 새 시리즈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출시 시점은 10월 공개 그리고 출시 바로 이어졌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출시 시점을 10월에서 8월로 2개월가량 앞당겼습니다. 애플이 또 AI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니까 애플보다 앞서서 출시해서 조금 시장의 관심을 더 받아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정말 진심이 된 구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한 애널리스트가 한 말입니다. 처음으로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 하드웨어 또 스마트폰의 진심이라고 느껴진다. 전 모토로라 회장의 합류로 인한 변화인가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닉 오스터로가 이런 변화를 만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 모토로라 회장으로 2016년 구글에 합류를 했고요. 올해는 그의 리더십 아래 하드웨어와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 부서를 통합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하드웨어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구글의 픽셀, 지금의 위치는 어떨까요? 일단 미국에서는 아직 좀 신생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진한색 그런 비중이 애플이 되겠고요. 하늘색이 삼성이 되겠고 노란색이 구글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지금 구글의 2023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6%에 불과합니다. 애플과 삼성을 따라잡기에는 애플은 51.9%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삼성은 미국에서 22.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갈 길이 멀다. 따라잡으려면 한참 남았다. 신생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 애플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연두색이 구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2, 3위를 지금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일본 시장에서는 삼성마저도 앞서고 있는 게 바로 이 구글의 픽셀폰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따지고 보면 구글의 픽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픽셀폰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분기별 판매량을 보고 계십니다. 2022년 중반부터 그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죠. 3, 4분기에 강한 거는 출시 시점이 맞물려 있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도 좀 우상향 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말씀드렸듯이 삼성과 애플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다르죠. 삼성의 갤럭시는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을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구글이 이렇게 하드웨어의 진심인 상태로 조금은 폐쇄적인 그런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삼성과의 협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균열이 생길까에 대한 그런 우려는 잠시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그 전 모토로라 회장이자 지금 구글 픽셀을 이끌고 있는 오스터로인데요.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의 관계자와 만나서 파트너십이 지금껏 이렇게 강한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올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미르사마트 안드로이드 부문 사장도 파트너사들과 출혈 경쟁이 없을 수 있도록 픽셀팀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또 오스터로 리더십 아래 구글 AI가 안드로이드 파트너에 더 잘 넘어갈 것이다. 더 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구글과 삼성이 AI 협력에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만약에 픽셀이 더욱더 큰 성장을 해서 삼성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하드웨어로서 성장을 한다면 그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시점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구글도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AI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가 무한정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AI 스마트폰 시장도 이제 초기지만 어느 순간에는 포화 상태에 이를 때가 있다. 그렇다면 구글, 삼성, 애플 또 기타 다른 여러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디서 시선을 돌려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의 쌓인 마무리는 이렇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도 시동을 걸었는데요. 이렇게 AI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면서 시장 성장에 함께할 수 있는 부품사는 어디일지 이렇게 스마트폰 제조사 그 자체보다는 부품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로 오늘의 사인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깨우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뉴욕 증시 일단 큰 움직임 없이 관망세로 마감을 했는데 주요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네, 오늘 국내 증시도 동일하게 관망세가 이어질지 오늘 국내장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 저희와 함께 7시부터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인사드릴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